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아 이건 진짜 찐 기회야 하고 몰빵 뭐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떨어질 때는 항상 그때가 저점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방송했을 때가 한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완전 저점 같았잖아요. 오르나이트는 또 빠지고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물타기를 진짜 급하게 하면 진짜 절대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네, 오늘 날짜는 6월 24일 오후 1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니월드님, 하루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 보이시죠? 지난주에 코수다 할 때가 이 6월 한 17일쯤이었나? 네, 요쯤이었는데 요때는 그래도 121선을 깨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되게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121선을 그 이후로 쭉 깨고 있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하락장이 왔는데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손절을 하든 물타기를 하든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물려있고 하락하니까 마음이 되게 힘드실 것 같거든요. 네, 한 분씩 한 분씩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님은 이럴 때는 어떻게 전략을 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121선을 깨고 내려가는 거는 연초에는 예상을 전혀 못했던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기준으로 사실 엄청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알트 시장이 네. 완전 박살났다는 게 문제인데 이게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특정 지표상으로는 이제 큰 하락 시그널이 몇 개 나왔더라고요. 예를 네. 들어 121선이 깨지면은 상승장이 종료된다든가 그런 시그널들이 몇 개 있는데 네. 근데 저는 그래도 반감기 사이클을 그 사이클의 신호가 더 강력하다고 믿고 있어서, 네. 알트 시장이 부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 희망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제 전략은 계속 동일합니다. 이제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위주로 계속 가져가면서, 이제 알트 시장이 반등하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때 그 타이밍에 유행하는 섹터들을 좀 분산해가지고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랑 이더 위주로 가져가다가 좋은 이제 기회가 오면 알트 중에선 잘 갈 것 같은 애들을 투자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안 좋은 추세로 접어든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에 한 번 있는 이 시기가 주는 그 힘이 더 강력하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 홀딩을 할 거다로 정리할 홀딩.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 이 타이밍에 강한국 작가님은 다 파셨다고 제가 방송에서 봤거든요. 네, 저도 120선 봤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사실 이게 되게 쉬운 건 아닌데, 그런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그거 영상을 봤는데 손절을 하면서 전제 조건을 다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시 121선 위로 올라오면은 매수할 거다. 그리고 다시 121선 위로 올라올 가능성을 뭐 70에서 80% 정도로 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전제 조건을 다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비트코인이 121선 위로 올라오면은 아마 그 시점은 지금 가격보다는 위가 될 거라서 그러면 이제 그만큼 내가 이제 상승분을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냥 계속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뭐 그런 거 저런 거를 뭐 이성적인 걸 떠나서 사실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지금 맞아요. 팔고 네. 더 높은 가격에 다시 들어가는 게 근데 맞아요. 진짜 그거 아무나 못 하거든요. 진짜 네. 어려운 건데 강한국 작가님이나 할 수 있지. 보통의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저희 같은 분들은 진짜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 강한국 작가님 평단이 38,000달러대로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익절을 하신 거죠. 익절을 네, 하셨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니얼드님은 요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시장 뭐 좋지는 않죠. 좋지는 않은데 네, 저는 항상 좀 크게 보거든요. 그래서 네. 원래 그냥 가장 간단한 기본으로 뭐 월봉, 주봉, 일봉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원래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꽤 오래전에 이미 어느 정도인지 약간 데드 크로스 신호가 좀 있긴 했었거든요. 좀 기준이 다 다르긴 한데 그래서 그 시점에서 저는 사실 좀 정리를 하긴 했는데
어렵죠. 왜냐하면 정리를 한다는 게 어려운 이유는 시장이 계속 더 상승할 것 같은 그게 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배팅하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서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조금만 먹을 것인가 많이 먹을 것인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늦게 들어오면 사실 고점에 들어온 거는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하고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밑에서 들어왔을 때 내가 이거를 얼만큼 먹을지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욕심을 버리자 이거거든요. 그거는 과거에 욕심을 좀 많이 부리다가 많이 날려서 그때 트라우마 같은 거죠, 약간의. 그래서 몸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내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래 좀 포기하자 이렇게 되는 개인적인 좀 습관이 있어서 네. 그런 게 좀 작용하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개인마다 다르니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것을 할 때 다 정리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최소한으로 이 시장을 제가 떠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오래 있기 위해서 계속 내가 시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드 물량을 내가 얼마나 계속 비중을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장이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면 좀 정리를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꼈던 게 저는 원래 뭐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 지금도 유명하진 않지만 그냥 작은 유튜브였는데 어느 날 막 저를 막 사람들이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막 채널 출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체감하기에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불러주네? 시장이 이렇게 뭔가 과열되고 있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판단 기준에서는 그래도 좀 시장이 많이 과열이 됐다 이런 이제 개인적인 느낌? 그거 플러스 이제 차트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랐고 그래서 좀 정리하고 좀 길게 가져가자 이렇게 생각했고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하긴 해요. 근데 이게 보면 비트코인 차트가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에도 보면 크게 올랐다 한 번 또 쭉 빠지고 이렇게 되는 그림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오를 거긴 하지만 저는 아무튼 투자 철학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게 제 철학이긴 해요. 그래서 자신의 철학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를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면 과거 시점에는 손실 같은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손실도 없고 잃을 것도 없으니까 다 배팅해가지고 일단 최대한 땡기자 그런 주의였거든요. 원래 잃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시드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계속해서는 이게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투자 상황과 투자 철학과 그거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예를 들어 좀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하락장이어도 어떻게 보면 시드가 많은 분들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우상향 한다고 하면 계속 더 시드를 넣을 수 있는 결국에는 저 상황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은 시드를 몽땅 아니 대부분 들어가 있는 분들 그리고 근데 좀 이렇게 남들이 좋다고 해서 그때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항상 보면 시장이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 그냥 소문이에요. 누가 사라 그래서 뭐 돈 많이 벌었다 그래서 들어왔다가 왕창 넣어놓고 이제 물려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계속 걱정스럽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장 걱정이긴 한데 근데 그게 만약에 처음 시장에 들어와서 그런 느끼는 거라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온 지 한 1,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느끼는 거라면 누구나 처음엔 다 그러니까. 근데 뭐 시장에 한 4, 5년 정도 있었는데 계속 그렇다. 그건 이제 조금 심각하게 자기의 어떤 투자 성향, 포트폴리오 관리 이런 걸 좀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작은 병에 걸리면 그냥 대충 병원 한두 번 가고 넘어가도 되잖아요. 근데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부분 모든 것들 포기하고 일단 수술부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약간 그런 계속 그런 게 반복된다 그러면 암 진단? 뭐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좋은 기회인 거죠. 그 자신의 그 투자를 이렇게 좀 점검할 수 있는. 데니월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욕심. 사실 투자라는 게 욕심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건 진짜 찐 기회야 하고 몰빵 뭐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기가 이때만 해도 뭐 마찬가지거든요. 떨어질 때는 항상 그때가 저점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방송했을 때가 한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완전 저점 같았잖아요. 그다음에 반등해서 이제 오르나 했더니 또 빠지고
맞아요. 그럼 이제 저점인가 보다. 그러니까 뭐 이게 여기 들어가면 또 오르나이 때 또 빠지고, 또 오르나이 때는 그래, 또 빠지고, 오르나이 때는 네. 또 빠지고. 이게 지금 계속되고 음.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한 2번, 3번 정도만 반복돼도 진짜 멘탈 완전 다 나가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물타기를 진짜 급하게 하면 진짜 절대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첫 진입을 뭐 한 반 정도 잘 했다고 해도 여기에 뭐 한 20% 들어가고 여기에 한 20% 들어가 하면은 대부분이 다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 이 네. 가격이나 이 가격이 이거 거의 똑같은 건데 이게 가장 흔한 초보자들 실수인 것 같거든요. 일단 기간 조정까지 생각해서 물타기에는 저는 좀 기간을 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뭐 냉정하게 한 3, 4개월, 보통 반감기 끝나고 6개월 정도는 걸리니까, 이제 한 2달 정도 지났으니까, 앞으로 뭐 한 3, 4개월 정도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전에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전에 올라도 이때 뭐 물타기에도 크게 문제 없는 거잖아요, 사실. 네. 이게 다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점을 잡고 싶은 욕심, 그리고 내 가진 시드를 다 넣어야 돈을 번다는 생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1,000만 원을 다 투자했을 때랑 아니면 800 투자하고 200만 원 여유 자금 남겼을 때랑 수익금 자체는 사실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하지만 멘탈은 진짜 완전 다르잖아요, 사실. 네. 이게 진짜 천지 차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를 대부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지를 두는 거. 이게 사실 얼굴 보면 투자에도 여유로운 사람이 있고 항상 뭔가 쩌든다고 맞아요. 할까요? 네, 아, 그런 네. 사람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이건 것 같아요. 네, 내가 여유가 있냐 없냐. 이게 현금에서 나오는 건데 사실. 네. 이게 코인판의 특성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기대 수익이 다른 투자 자산 대비, 그러니까 기대하는 값이 크다 보니까 네. 대부분의 성향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공격적인 성향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극대화하려면은 이제 분산 투자는 머리로는 알고 그냥 일단 내가 돈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지금 생각하는 시점에 다 넣어가지고 똑같은 20%를 먹더라도 최대한의 큰 원금으로 먹으려는 사람들의 성향이 한 50% 이상인 것 같아요. 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지금은 떨어지는 모습이 정말 지그시 떨어지는 게 진짜 무섭잖아요. 그게 진짜 차라리 이렇게 급락하면은 이게 맞아요. 반등도 좀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좀 괜찮은데 지금은 진짜 코딱지만큼씩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저는 이런 하락이 가장 무섭더라고요. 저도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 이렇게 쭉 빠지면은 반등 시점이 온다는 거를 우리가 보통은 아는데 이렇게 빠지면 반등 타이밍이 잘 안 오거든요. 이게 진짜 이게 공포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보통 이제 피날레가 있죠.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이제 음봉도 엄청 길고, 근데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못 버티고 네. 나가는 구간이고, 또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 차트상으로 매력적인 구간이 된다는 거는 이미 그런 걸 다 버텨야 이제 내가 그 수익을 맛볼 수 있는 때가 많거든요. 강한국 작가님이 121선 위로 올라오면 산다고 하셨는데, 지금 121선 위로 올라오면은, 지금 121선이 66,000? 아마 그러면 지금보다 한 10% 이상 수익을 포기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안전해지면 산다는 게 또 그만큼 그러면은 내가 먹는 그걸 포기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리스크도 피하는 거고 수익도 반납하는 거지만, 그래서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강한국 작가님처럼 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네네, 못하는 걸 내가 아니까. 네. 그리고 이거 돌파하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게 그것도 사실 되게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종가 기준 돌파로 했는데 종가에서 딱 돌파하고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빠지면 네, 또 맞아요. 팔고 막 맞아요. 이게 그럼 매일 샀다 그렇게. 팔았다 해야 되는 위험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않으면 맞아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그렇다면은 뭐 정고점이나 최고점 돌파 시점에 그때 매수한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 위험도는 가장 클 때잖아요. 이 최고점 맞아요. 돌파 시점에 저도 돌파 매매 책도 많이 읽어보고 시도도 좀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어렵거든요. 돌파하고 돌파 실패하면 바로 손절하잖아요. 네. 물론 이게 손절 라인이 짧아서 큰 손해는 아닌데 이게 생각보다 성공이 좀 어렵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해본 사람들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시도하기에는 일단 경험이 없고 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루님이 말씀하신 게 요때거든요. 일단 점점 이렇게 낮아지면서 공포심을 이렇게 주다가 갑자기 휘날레로 빵빵 이렇게 해갖고 음, 마무리 찍었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이틀 동안 떨어지면서 한 56,000대까지 이렇게 가면서 56K를 보고 그 다음에 네, 꽤 센 반등이 있었죠. 한 72K? 네, 여기 근처까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16K가 올라갔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 한 빵빵 떨어져가지고 6만쯤 많은 분들이 한 6만쯤 보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6만 보고 있으니까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좀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맞아요. 이걸 뭐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솔직히 그냥 시나리오 세워보는 거고 시나리오 없이는 투자를 못 하니까 시나리오를 세워봤을 뿐인데 절대적인 가격으로 봤을 때 저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는 어저께 좀 더 샀거든요. 한 0.2개 정도 비트코인을 더 샀거든요. 예, 그동안은 계속 알트 쪽 찾아봤었는데 지금 알트 투자할 땐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처참합니다. 알트장들은 진짜. 네, 알트는 진짜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알트는 여러 종목에 걸쳐서 한 100만 원씩 들어갔는데 뭐 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막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진짜. 100만 원 들어가는데 70% 까지면 30만 원 남은 건데 이거 뭐 손절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면 알트들은 지금 더 처참하니까 알트 이야기 좀 해보죠. 뭐 최근에 이제 코인 알트장이 특히 많이 박살났잖아요. 네. 마이너스 50, 네. 마이너스 70 하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예전에는 2020년, 2017년 장에는 알트코인의 종목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사이클이 학습이 되고 사람들이 이러니까 분명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상승 사이클 초기의 그 알트장의 모습과 똑같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고꾸라지면서 그 전이랑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차트를 좀 볼까요? 네. 알트장이 좀 변화가 됐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가 이제 사람들이 1차 많이 진입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때 네. 진입을 했고요. 네. 이때가 우리가 기억하는 리플, 뭐 에이다, S&T 그리고 스텔라 루멘 이렇게 아슨셀이라고 하죠. 이런 장 때 엄청나게 전설적인 상승률이 있었고 그다음 지난 4년 전인 2020년, 2021년이 이때입니다. 이때보다 코인 종류가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제가 본 자료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코인 종류가 10배 정도가 늘었고요. 이때 당시가. 그리고 이때 당시보다 이때가 다시 10배가 더 늘었다고 제가 본 자료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코인 종류가 뭐 여기서는 뭐 한 1000개라고 해볼게요. 1000개. 여기서는 10,000개. 여기서는 10만 개가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분산이 많이 되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업비트나 바이낸스만 해도 바이낸스 혹시 코인 종류 보셨나요? 이 스크롤을 내려도 끝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많이 분산될 게 많아지고 초반에 투자자, 그러니까 VC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률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일찍 수익 실현을 한다는 기사를 또 봤어요. 크게 안 먹고. 네, 그냥 초기 투자해가지고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뭐 AI 수익률 정도 되면은 예전처럼 길게 안 먹고 빨리 터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알트 시장이 지금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이제는 예전처럼 막 5,000%, 10,000% 이런 상승률은 어렵지 않겠냐. 너나 이제 누구나 다 가는 장이 있잖아요. 뭐 개나 소나 다 가는 장. 그런 장은 어렵지 않겠냐라는 시선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저도. 약간 좀 코스피 느낌이네요. 맞아요. 종목 수만 늘어나는 느낌. 네, 딱 진짜 그거랑 비슷해요. 시총은 잘 안 늘어나는데 네. 종목 수가 늘어나서 결국 개별 종목들 주가 상승은 좀 잘 없는 알트 시장이 지금 딱 그런 꼴인 것 같아요. 코인이라는 게 사실 그냥 이렇게 어떤 경제적 가치를 띠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트렌드나 이렇게 인기에 편승해가지고 몰리는 돈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강한데 그러기엔 너무 종목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사람들도 학습이 되고 그래서 원웨이 상승장이 알트 시장에 한정해서는 좀 예전처럼 쉽게 나오지 않겠다는 생각을 점점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트 투자가 정말 많이 어렵다는 거를 요새 들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알트 비중이 높았다면 지금 시점에 이렇게 웃으면서 방송을 못 할 것 같아요. 네, 뭐 네. 거기에 막 억 단위로 맞아요. 만약에 들어가 맞아요. 있다고 맞아요. 치면 지금 뭐 한 50%, 70% 마이너스인 게 지금 수두룩하잖아요. 진짜 많죠. 네, 너무 진짜 무서웠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알트 투자를 저희가 자꾸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게 조금 더 경향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경향이. 물론 이렇게 본인이 리서치 잘 해서 좋은 코인을, 좋은 알트를 잘 찾아내서 투자해서 수익이 클 수도 있긴 하겠는데 제가 대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대학교 동호회 때부터 주식 공부를 했거든요. 주식 분석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정말 수많은 종목들을 이렇게 재무제표랑 뭐 데이터 다 돌려봐서 이거랑 이거랑 이거 진짜 저평가돼 있네 했는데 3년, 4년 지나도 안 오르더라고요. 진짜 이게 주식 투자가 이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이제 대학생 때 그거를 깨달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는 정말 찐 하락이 와서 완전 기회 줄 때 있잖아요. 코로나 때는. 그럴 때 아니면 돈 벌기가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 걸 제가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코인 투자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좀 쉬운 게 일단 종목은 비트코인만 하면 되는 것 같고 투자는 반감기 있을 때만 하면 되는 것 같고 이 두 가지만 지키고 그리고 뭐 손절이나 익절이나 뭐 이런 거 그냥 한 번만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고 좀 긴 추세만 먹으면은 이건 돈 버는 시장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코인판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님은?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감기랑 반감기 플러스 1년 이때만 투자해야 된다는 그 선생님처럼 여러 가지 뭐 가치 분석이라든가 차트 같은 거를 이렇게 막 공부를 해봤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맞추는 적중률보다 큰 틀에서 사이클을 맞추는 걸 이기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반감기랑 반감기 플러스 1년에만 투자를 하고 알트코인은 더 맞추기 어려워요. 3개월이거든요. 3개월을 맞춰야 돼요. 3개월. 그러니까 4년 중에 진짜 다 개나 소나 오르는 오르는 거. 장은 3개월이에요. 딱 3개월. 네. 그래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일단 또 이렇게 이런 미리 움직이는 시장 분위기를 보고 참여해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는 항상 올해 초부터 동일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이더는 한 80, 90% 가져가고, 알트코인은 그때 봐서 10%에서 20% 정도 가져가는 정도로 계속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데니얼드님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지금 알트에 뭐 대부분의 CD가 물려 있다 그런 상태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알트코인이 이전하고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비트가 올라가면 알트든지 같이 뭐 아무튼 같이 올라가는 그래서 상승률이 더 컸는데 이상하게 올해는 그 기대와 다르게 몇 개 알트 빼고는 대부분 알트가 뭐 지금 많이 빠진 것도 있죠. 그 전에 거의 잘 못 올랐거든요. 이더 빼고는. 그래서 뭐 이더도 사실 비트가 전고점 터치했으니 이더도 전고점을 터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저는 주로 알트를 많이 하니까 좀 봤더니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 도미넌스가 보면 비트만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40에서 55잖아요. 네. 올해가 그냥 계속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과거하고는 조금 패턴이 다른 것 같아요. 과거하고는 좀 패턴이 달라서 사실 이게 계속 제 예상으로는 그래서 이 비트 도미넌스가 올라서 좀 멈춰야 되거든요. 멈추고 비트 도미넌스가 빠져야지 이제 알트가 올라가는 건데 지금까지는 안 멈추고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알트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죠. 원래 예전에 비트 자금이 비트에 수익 낸 게 이제 알트로 흘러갔는데 맞아요. 네, 그 흐름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없어진 이유는 ETF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ETF를 보면 어쨌든 비트코인 ETF는
계속 유입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하고 상관없이 비트코인은 계속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ETF로 넘어온 비트코인 자금들은 알트로 일단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금은 알트로 아예, 네, 증시 자금이니까 알트로 넘어갈 그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다른 투자자들이고, 그러니까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물론 기존에 비트코인을 투자했던 어떤 뭐 기관이나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좀 더 정식적으로 했는 걸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이 ETF는 투자자들이 좀 다르다, 기존의 비트코인 투자자들하고. 네.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투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창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만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더리움 ETF가 또 이제 올라오면 그 두 가지 정도는 이제 이렇게 순환 매매가 일어날 수는 있겠죠.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다른 알트들은 여기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 비트하고 이더는 어느 정도 갈 수 있어도 대부분 그 알트 투자하는 분들이 비트 이더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로 넘어갈 가능성은 현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암울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트가 오르면 알트도 올랐으니까 이제 알트가 오를 거야 하고 대부분 샀지만 시장이 좀 바뀌었다. ETF 때문에.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긴 해요. 근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또 알트가 아예 펌핑이 없을 것인가?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서 ETF도 어느 정도 자금이 어느 정도 차고, 그래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그 멈출 때, 그때쯤 되면 여전히 알트, 암호화폐 거래소 내에서겠지만 거기서 순환 펌핑이 일어날 수 있고, 만약에 진짜 극단적으로 그렇게 되긴 쉽지 않겠지만 ETF가 이더리움 말고도 주요 메이저들이 좀 더 상장이 된다면 주요 메이저 알트들이 이제 또 펌핑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장을 좀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현재로서는 과거하고 좀 패턴이 바뀌었다. 그래서 알트를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어쨌거나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한 7월 초에 이더리움 ETF 상장될 걸로 다들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 ETF에 있는 자금이 이더리움 ETF 자금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비트코인은 약간 하락하고 이더리움 좀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는 그 이더리움 때문에 그렇게 보긴 좀 힘들고, 이 시장은 계속 비트코인이 계속 가격을 이끌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멈추고,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찾고, 그 다음에 도미넌스가 빠지기 시작할 때, 그때가 알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작 지점이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전혀 안 빠지고 있잖아요. 계속 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알트는 아직 신호가 안 온 거죠, 아직. 네. 그래서 만약에 알트를 내가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요 지표는 이 도미넌스가 아무튼 빠질 때, 그래서 빠지는 게 좀 확인됐을 때, 그때 하더라도 늦지 않다. 그냥 지금 알트 막 빠진다고 지금 막 들어가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만약 알트를 투자한다면, 아무튼 도미넌스가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트 도미넌스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과거하고 좀 패턴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빠질 때, 아니면 최소한 멈출 때, 그때가 좀 신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번 이렇게 상한가를 한번 빵 쳐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 유입이 크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좀 과하게, 그러니까 60% 수준까지 한 번쯤 이렇게 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알트 쪽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기도 있네요. 그럴 수도 나타나요.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차트를 보면 도미넌스가 이때 보면 처음에 이제 알트가 시작됐을 때죠. 그렇게 네. 해서 많이 빠졌을 때는 37까지 빠졌다가 네. 또 오를 때는 70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 홍익 부분 대표님 한번 말씀처럼, 올려주고 또 쭉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맥시멈 과거 전고점 70까지니까, 그러면 그런 차트를 보면 여전히 아직 그 올라갈 폭이 꽤 많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70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아까 하루님도 이야기했지만 알트가 워낙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네네. 옛날에는 알트가 많지 않아서 좀 덜 조금 지금에 비해선 덜 뺏겼는데, 지금은 한 60%만 가도 사실 되게 많이 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60%쯤은 한 번쯤은 가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게 비트가 정점되고 예전처럼 횡보하기 시작하면 이제 알트 쪽으로 좀 자금 유입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드는데. 네,
가능성이 있는. 지금 계속 아무튼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네. 저는 데니님 이야기 듣고 나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트가 오르면은 왜 알트들 순환 펌핑이 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저는 근데 이 코인에서 이만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알트코인 세계에서는 비트가 통화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BTC 차트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BTC 마켓이 따로 있죠. 그쵸. 네. 이거는 코인에만 있는 특징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는 업비트가 익숙해서 KRW, 그러니까 원화로 바로 사는 게 익숙한데, 네. 바이낸스나 전 세계적인 거래소에서도 비트로 다른 솔라나나 이더리움이나 리플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되게 중요한 특징이냐면, 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은 비트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늘린 비트를 가지고 알트 매매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그 BTC 마켓에서 BTC를 늘리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순환 펌핑의 목적은 결국 그 BTC를 늘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알트를 쭉 올린 다음에 그거를 BTC 마켓에 다 매도하면은 BTC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ETF 이야기가 나와서 딱 떠오른 생각이, 근데 ETF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네. 네. ETF에서는 이렇게 이런 거래소에서 우리 개인들이 사는 창고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막 단기적으로 우리가 단타 치듯이 막 네. 대규모로 샀다가 팔았다가 이거를 라이브로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BTC에서 알트 쪽으로의 그 자금 체인이 끊겨가지고 비트나 이더만 독주를 하거나 방어는 잘하는데 반해 알트는 막 박살이 나는 현상이 네. 이게 무관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M업체 말씀하셔서 네, 생각이 드는데 사실 MM업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세력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네, 실제로 주요한 세력이죠. 네, 존재하는 곳이고 되게 MM업체도 돈을 받고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죠. 제가 아는 분들이 거래소랑 합작도 하고. MM업체 운영을 하는데 근데 네. 그게 거래소 측면에서 나쁜 게 아니라 이게 그쵸. 중간에 호가가 맞아요. 비면 네. 예. 우리 유저들 되게 네. 손해잖아요. 트레이더들도. 네. 호가를 좀 채워주기 위한 역할을 유동성 공급 업체라고 주로 하잖아요. 그런 게 좀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밝혀졌죠. 그러니까 뭐 상장할 때 크게 세 개의 조직이 필요합니다. 거래소, 그리고 MM. 코인 발행, 그리고 MM. 그래서 네. 발행사 측에서는 이걸 마케팅 시키기 위해서는 MM을 꼭 끼고 들어갑니다. 네. 뭐 이게 이제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좀 이렇게 아슬아슬한 선타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공공연한 사실이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MM업체가 대부분의 경우에 돈을 잘 벌긴 하지만 자칫하면 이게 사실 리스크가 되게 큰 네, 사업이거든요. 네. 네. 맞아요. 얘네도 크게 물릴 수 있고 그쵸, 그쵸. 특히나 이런 시장에 거래량도 별로 없고 이게 관심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상장되거나 하면 리스크가 진짜 엄청 크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그들도 그냥 나름의 사정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승장이 오면 문제들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러그풀이나 뭐 그런 것도 다 하락장 때 터지지. 뭐 은행 파산도 그렇고 하여튼 대부분의 뭐 스캠 사기라던가 이런 게 다 하락장 때 터지고 맞아요. 상승장에서는 사실 별 문제가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이 좀 이렇게 버블로 치닫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데니월드님 말씀대로 그냥 다 털고 나가는 것도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3월 14일 날 우리나라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 1억 500만 원을 찍고 지금 무려 한 3개월 이상이죠. 6월 말이니까 벌써 3개월 넘게 지금 계속 조정을 주고 있잖아요. 네. 기간 조정이 이 정도면 저는 작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2023년부터 이게 좀 쉬지도 않고 계속 올라갔잖아요. 작년 한 10월부터인가 계속 올라갔던 것 맞아요. 같은데 이렇게 엄청 올라가서 10월부터 올랐다고 해도 한 5달 오르고 3개월 기간 조정 줬으면 저는 일단 가격 면에서나 기간 면에서나 조정은 일단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얼마나 더 줄지 어디까지 더 빠질지 이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이 정도면 비트코인이 좋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냥 분할 매수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실제로 뭐 사고 있고
다음 달에도 상황 봐서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 더 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그냥 알트 찾다가 지쳐서 그냥 비트로 다시 좀 돌아섰습니다. 비트보다 상승률 좋은 알트를 찾는 게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지금 같은 좀 인플레이션 시기에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산이죠.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괜찮고, 설사 지금 사서 뭐 크게 물린다고 해도 4년 있으면 구해주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좀 4년이면 들고. 구했죠. 4년을 대부분 못 기다려서 그런 거긴 하지만. 네. 네. 근데 뭐 부동산 투자하셨던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음. 전세 2번 돌리면 4년이거든요. 음. 그런 거 생각하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쌀 때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그냥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 작가님은 알트 뭐 가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보면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그렇죠.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공격적인 밈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도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